네, 들으신 대로 전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여야정 협의체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김현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SNS에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다.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빛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이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 본격 심의에 들어갔으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인데 저도 지금 강화문을 가로질러 왔지만은 지금 오늘따라 양쪽 이 집회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네. 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정치 지도자가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일종의 집회를 독려를 하는 메시지를 낸 건데 본인은 그 목적이 있겠죠. 헌재 심리를 두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말하고 좀 달라요. 말로는 지금 국정이 혼란되면 안 된다 해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그 국정 안정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안 하겠다. 그 탄핵을 하면은 국정에 혼란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혼란이 온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당의 집회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 탄핵 절차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그 심판을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게 있는데 정치적 심판은 끝났어요. 끝났어 탄핵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적인 심판은 정말 차분히 지켜봐야 돼요. 그 헌재를 신뢰를 하고 사법적 심판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집회를 독려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좀 정치 지도자로서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차분히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 헌재 심리도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히려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규탄대회까지 열면서 압박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내란 속의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에 나서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 열어서 공표하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전후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전했다고요. 이걸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내란에 대해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이제 정부로 이송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정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법정 시한일 뿐인 것이지 반드시 그 기간을 다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1월 1일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 법안이 빠르게 시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빠르게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정 시한까지를 다 기다려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라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만큼은 국민적인 또 기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확정지어서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관련해서 조속하게 지체 없이 추천 요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적이지 않느냐 또는 위법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좀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대응할 국민의힘 전략이 좀 마련된 게 있을까요? 뾰족한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이 헌법 71조상 대통령이 사고나 벌이 됐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한덕수 그 업무 대행, 그러니까 권한 대행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탄핵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이번에 국무회의에 참여한 주체의 한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그 혐의를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선제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24일로 날짜를 못 받거나 혹은 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뭐 작성을 이미 다 끝내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여당의 기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야당의 압박에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농업사법을 포함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 그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도 지금 강하게 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라던가 아니면 방금 전에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지체 없이 의뢰를 하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엿새째 유보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상설 특검 임명은 조기 탄핵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설 특검 임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넘긴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법적 판단을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심리를 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 수사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상설 특검을 해서 빨리빨리 그 어떤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처음에 헌재에 넘어갔을 때 헌재에서 그때도 주로 이제 신문 기사 내용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때 당시 박영수 특검하고 검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했던 검찰과 그 박영수 특검 쪽에 수사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로 근거를 해서 이 탄핵 심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려면은 재판까지 다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일단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 탄핵을 심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빨리 해가지고 이걸로 어떤 법적인 토대를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 수사가 공수처가 주도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상설 특검까지 같이 해서 수사를 하자는 게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창구가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조본을 꾸리기도 했고 경찰, 공수처, 국방부 이렇게 협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검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검찰 측에서 이 공조본 측에다 공수처 측에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이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상의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수사 혼선을 넘어서 수사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경찰의 국수본부장의 이제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또 공수처가 조사 일정을 잡아놓으면 검찰이 구속해버리거나 아니면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검찰이 체포 승인을 안 해주거나 이런 혼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진실을 밝혀가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들 사이의 경쟁이나 아니면 이 속도 때문에 수사에 공백이 생기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원화된 수사창구가 아닌 하나의 단일한 수사창구를 꾸려서 인력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설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본특검으로 결국 가야만이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가 제안했다 그러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했고 국회의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뭐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은 할 건데 이재명 대표는 빠지고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죠. 당시에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가 사임하기 전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여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당정을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뭐 협의체 구성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뭐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 하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더 이상 이 국정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일단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보나 치안 측면에서의 수장이 지금 전부 공석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지금 전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야당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일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곁을 주지 않으려는 좀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게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제안이라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그러니까 우원식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이것을 구성하자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만 쏙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는가는 이제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지금 참여 주체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사님, 지금 운영 방식 두고도 여야 주도권 싸움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주도권을 상당히 원하는 건 국민의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국정 관련된 안정협의체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면서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주도권도 국민의힘이 다 주겠고 네. 관련된 안건도 뭐 전체적인 걸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제 민생만에 한정해서 해도 된다라고 양보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도권 내지는 정당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너무 위에 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드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시시각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비대위 투톱 체제 가닥. 이 국민의힘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다음 주 초에는 이 국민의힘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될지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내주 초에 의원 쪽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다음 주 초 발표될 전망인데요. 새 비대위원장이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한을 나눠 갖는 이런 투톱 체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제 그 선수별로 의원들이 그 연석회의를 전부 한 모양입니다. 초선, 재선, 3선, 4선 이렇게 위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뾰족한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의총이 이제 계속 되었음에도 이 뭐 언제 이 결론을 내릴 것인가 뭐 그 정도만 정한 것이거든요. 다음 주 초쯤 아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선수별 모임에서도 뭐 어떤 선수에서는 구체적인 임무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만 투톱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지금 현재 그 대행이 겸직을 해서 혼자서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따로 추천해서 원내대표와 투톱으로 나갈 것이냐 이 얘기는 마이크를 두 개로 나눠서 위험을 좀 분산하겠다라는 그런 좀 그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의총을 계속하고 또 선수별 회의를 개최한다 한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계엄 이후에 이 탄핵 정국에서 당의 합의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인물도 그렇고 체제도 그렇고 뭐 하나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론가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원칙은 정했죠. 처음에 원내냐 원외냐 소장파냐 중진이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외는 그 전임 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원내로 모았어요.
그럼 원내에서 소장파냐 중진이냐 했는데 그 소장파에서 초선의 김대섭 의원 이름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본인도 고사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쪽에서는 지금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뭔지를 봐야 돼요. 네. 할 일이 뭔지 그냥 평상시에서 초선이 그 조장파가 들어와서 혁신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예. 아니면 이거 지금 추설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추설하기를 하려면은 어떤 초선보다는 5선급의 중진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그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네. 지금 비대위원장은 대선 준비를 하고 준비뿐이 아니고 그 대선 후보 경선 같은 것도 물론 그 따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겠지만 네.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어야 됩니다. 네. 뛰어야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 인지도가 있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인물을 찾자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뭐 보도가 되는 것은 나경원, 그 권영세, 네. 김기현 이런 의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 사퇴를 결의를 했었죠. 당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의원들의 항의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까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 큰 해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투표를 했습니까? 네, 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국민들에게 해가 될 거라고도 하고 이 내분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각각이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사실상 뭐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뭐 여야 대표 체포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목도하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친윤계 의원들의 정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싫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오히려 지적하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한 대표를 공격하고 친한계 의원들을 타겟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심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방향이나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 때문에 마치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사실 1차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분명했던 그 정황들을 다 보고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분노가 가시질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또는 그 탄핵 직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혀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과정을 당내 수습의 한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의총 몇 차례 그 실제 의원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왔고 또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그 녹취록이 나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한 대표가 그 사퇴하기 이전에 했다는 제가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 선포했습니까? 요 말만이 노출됐을 때는 조금 너무 독단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지만 네. 추후에 다 그 전체 녹취록을 듣고 나니까 실제로 한 대표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론과 우리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 있는 그 괴리 현상 예.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한 대표가 이해도가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느낌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 오히려 누가 이 녹취록을 유출을 시켰느냐라는 일종의 색출 시도가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당내가 참 어려운 국면임에는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을 하고 그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께 무언가 성명식으로라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야 당내에 뭐 통합이 이루어지든지 네. 혹은 뭐 쇄신이 이루어지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지금 뭐 통합을 위해서 경험 많은 중진들을 위주로 해서 비대위원장을 뽑는다 한들 네. 당이
오히려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간단하게 단순히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특히 중진 의원들로서는 사실 국민을 우선순위에 놓고 또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라기보다는 당 내에서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너무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당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거나 또 당리당략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내 분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민심이나 눈높이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국민 민심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25일 10시에 출석하라입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시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장소는 공수처 청사입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출석 요구서 전달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수단 통보하면 대통령이 출석할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 18일 출석 요구엔 응하지 않았었고요. 25일에도 출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나갈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인데 또 다른 기관에서 지금 출석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체포영장을 할 가능성은 좀 일단 낮다고 보고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수사 주체입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넘겼다고 하지만 과연 이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설 특검도 하고 개별 특검도 지금 법안을 다 발의를 해놨는데 그럼 특검 두 개를 하고 공수처 수사까지 세 개를 하면은 나중에 세 군데서 소환을 하라고 하면은 이것도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나 바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언론에만 계속 나오는 것이지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고 상당히 또 헌재하고 투타력으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헌재에는 좀 헌법에 밝은 변호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는 형사법에 밝은 변호인들이 들어와야 돼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특히 로펌 같은 데서 대형 로펌 같은 데서는 지금 하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변호인이 들어오려고 해도 로펌을 그만두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홍일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아무리 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시간을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두 가지가 정리될 때까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안 소추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혼란이 과정되고 있는 양상인데 관련해 경찰은 계엄 기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점집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점집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계세요. 노상원 씨도 그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천하장대 혼자 공부하고 그래요?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갈면 선착순이야. 앉아있다가 보는 거야. 방문 열려. 순서 또 기다리면서 나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인근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논의한 게 드러났었죠. 이 자리에는 김 전 대령이라는 인물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군을 떠난 예비역만 2명이거든요. 이렇게 예비역이 중심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 사전 모의의 핵심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마 1차적인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각별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민간인이 된 뒤에도 어떤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조직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김용현 전 장관의 뒷배를 빌려서 어떤 군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햄버거집 그 개업 모의 회동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뭐 민간인이 또 참석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이 군 내에 사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용현 라인이 이른바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본인의 어떤 정보사내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오비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조직의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넓혀갔던 게 아닌가. 그 핵심에는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정보사 대령도 최근에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를 시인을 하면서 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선관위 직원에게 대응을 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단 말입니다.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증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실 때 체포의 채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체포를 하는 거하고 끄집어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이 정보사 대령 이야기가 뭐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마스크나 두건을 세워서 데려가는 거 이거 체포잖아요. 예. 체포시 또 구금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면은 사실은 좀 그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출동을 하려면은 그 관련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국회 안에서도 군 병력이 케이블 타이를 하나 놓쳤잖아요. 네. 놓쳐서 그것을 민주당이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가서 묵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군장의 일환이에요. 아, 예. 그 상황에서 군장의 일환이죠. 네. 그럼 이것도 과연 군장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실제로 체포를 해서 두건을 씌우고 이거 묶어가지고 압송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은 더 밝혀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